드디어 왔다. Nous sommes à Paris. 내가 파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 상제르맹-대-프레.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관광객들이 호텔을 잡기 편한 동네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리 좋은 호텔을 잡아도 일단 옛날 건물들이 많고 길이 좁은 데라서 차 들어오기도 어렵고 방도 좁아요. 근데 왜 내가 굳이 항상 이 동네에 호텔을 잡냐면 내가 여기 이 호텔 처음 왔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살았는 줄 알아? 젊은 예술가의 추상을 쓴 제임스 조이스랑 미국 시인 T.S. 엘리엇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냥 이 동네 모든 건물들은 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갤러리 갈리마라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상텍쥐베리부터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문인들은 전부 다 원래 이 동네에서 작가 지망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가스통 갈리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책으로 엮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린 굉장히 유명한 퍼블리셔예요. 여기 길 이름이 르 가스통 갈리마르야. 그래서 이게 갈리마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 길 이름이 르 가스통 갈리마일까 라고 생각을 했죠. 쭉 가다 보니까 저기 이게 있는 거야. NLF. 이 NLF가 뭐냐면 오늘날도 프랑스 책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리끼끼한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까만 사각형과 빨간 사각형 안에 작가랑 작품 이름만 딱 써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게 모든 프랑스 작가 지망생들이 그 책, NLF라는 에디션으로 자기 책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프레스티지 있는 출판 레이블이에요. 그게 가스통 갈리마르가 원래 운영하던 문학 잡지 이름인데 NLF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하고 T.S. 엘리엇이 그래서 거기 살았던 거지. 그래서 여기 문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든 프랑스 문인들을 발굴해서 상품화시킨 출판사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전에 그 프랑스 샹동을 아방가드화 시켜서 현대 팝으로 발전시킨 사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설지 갱스부르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팬들이 와가지고 그래피티를 계속 그리는 거야. 이분은 갱스부르 얼굴 있고. 그러니까 이 상제르맹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 여기 살았었고 T.S. 엘리엇도 여기 살았고 상텍쥐베리랑 가스통 갈리마랑 출판 회의할 때 여기서 커피 마셨고 그리고 옆집이 갱스부르였어. 뭐 이런 거지. 요 조그만 길이 있어. 오른쪽으로 꺾는 여기가 이제 유진 델라크루아라고 하는 낭만주의의 대가 19세기 한 중반 정도의 프랑스 예술계 중심적인 인물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살도 나폴라스의 죽음이라는 그림 그린 사람이 요 집에 살았었어요. 빛 잘 들어오는 저기 1층 2층에서 이제 그 그림들을 그린 거고 지금은 닫았는데 뮤제 나셔널 유진 델라크루아 국립박물관이 여기 있거든요. 저희 궁금이 분들이 커뮤니티 포스트에 히든 박물관 저 좋아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장 줄 안 서고 가장 멋진 작품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화가가 옛날에 쓰던 아틀리에 모습 그대로 남겨놓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다시 그 북적북적한 곳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저 성당이 상제르맹-대-프레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전체가 사실은 저 성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샌드강 남쪽 리브 고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 고시는 거의 전체가 늪지대인데 프랑스 말로 초원이 프레야. 늪지대는 마레고 그래서 마레지구도 원래 늪지대여서 마레인 거고 이 성당을 지은 그 공간만 약간 마른 초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도원을 지었는데 세인 제르맹의 프레 초원에 있는 수도원이다. 그래서 상제르맹-대-프레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로 수도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이제 주거지들이 들어오는데 늪 위에다가 상제르맹-대-프레는 집들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럼 집이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집들 중에 1600년대 1700년대 집들 아직도 서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 이유가 건축 자재가 밤나무랑 흙으로 돼 있대요. 그 당시 이제 콜럼바지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 이렇게 조인트로 이렇게 딱딱 맞추는 테크닉이 있었는데 그걸 밤나무로 만들면 이게 이제 늪지대다 보니까 건물이 다 각자 다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거지. 근데 밤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기대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에 하나를 빼면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한 블락을 전부 다 밀어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후진 주거지역인데 중심이랑 가깝고 학교가 가까우니까 뭐가 되냐? 고시원 원룸촌이 된 거예요. 원룸에 살면은 1시간이라도 원룸 안에 덜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카페에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 죽치고 있으면서 거기도 숙제도 하고 그룹 토론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편지도 다 카페로 받아가지고
카페 주인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카페 한 3, 4개가 여기 고시촌에 살고 있는 모든 프랑스 학생들의 안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한 패밀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쌍절망대포회가 된 건데, 그래서 요 교회 바로 건너편에 관광 명소가 됐기 때문에 무지하게 비싼 카페 2개가 있죠. 카페 드 플로라는 커피숍하고 카페 듀 마고라는 커피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커피를 마시면서 토론을 하고 책을 썼냐. 루이 아라공, 앙드레 지드, 피카소, 페르디낭 레제, 작 프레벨, 해밍웨이, 앙드레 브레통, 장폴 사르트, 시몬 드 부부아 정도가 매일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쓰던 사람이다. 뭐 우리 고객들은 뭐 요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에 써놨거든요. 저기 카페드 플로하고 듀 마고에서 커피 마시면서 예술하던 분들 중에 기욤 아폴리네어라고 하는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돼서 그분한테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기욤 아폴리네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저 작품이 피카소 작품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 머리는 기욤 아폴리네어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라 말이라고 불리는 피카소랑 잠깐 사귀었던 사진가야. 기욤 아폴리네어의 기념비를 피카소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뭔가 시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내 이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제 와서 뭘 나한테 해달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도라마 조각이 완성돼 있어서 그냥 너 이거 가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원래 이 공원 전체를 기욤 아폴리네한테 바치려고 그랬는데, 분쟁 때문에 여기 보면 로랑 프라시라고 하는 다른 공무원한테 바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랑 프라시라는 공무원에 바쳐진 조그마한 공원에 기욤 아폴리네어라는 시인한테 바쳐진 기념비 위에 피카소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또 다른 예술가다. 이렇게 쌍절명에서만 있을 수 있는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 어딨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읽은 책의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욤 아폴리네어는 자기가 초현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굉장히 자부하면서 아직도 자기 동네를 둘러보고 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텔 앞에 거의 10분 안에 다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사와 문화의 덴시티가 있는 곳이라서 파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또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께 앞으로 많이 전할 예정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에피소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파리 로컬들만 아는 정말 매력적인 히든 장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관광객들이나 다 들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그만 비밀문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옛날에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던 장소가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마레 지구의 중심부인 플라스 드 부오지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빨간 벽돌에 하얀색 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축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게 파리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부촌이 된 그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도시국가 체제거나 공작, 후작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지에서 생활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도시에 부가 집중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각자의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라는 왕이 이걸 지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신하들을 위한 집을 동서남북의 사각형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이 지어지면서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수도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왜냐면 왕이랑 가장 친한 권력 있는 귀족들이 다 파리의 좁은 공간에 몰려서 사니까. 그러면 그 자기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람을 어떻게 파리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느냐? 옛날에 귀족들이 즐겨서 보는 거는 마상창투 시합이라든지 기사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 그 퍼레이드를 전부 다 이 광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펙타클을 1층 발코니에서 볼 수가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앞을 다퉈서 입주를 했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자기 땅에 가면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귀족들이 굳이 왕한테 굽실굽실하면서 수도에 살기 시작한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고, 파리에 관광 오신 분들은 다 저기 잠깐 누워 계셨을 거예요. 여기서 비밀 공간이 어디냐? 플라스 부오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남서쪽에 이렇게 생긴 문이 있습니다. 잠깐 따라와 보세요. 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뚫고 들어가면 제 시크릿 공간. 여기 보면 좀 학생들이 엄청 점심 먹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보들레를 읽고 프랑스 감성에 젖어들고 약간 이러던 공간인데, 이 플라스 드 부오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파리에 오래 산 귀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프랑스의 귀족들이 이 주변에 많이 몰려들어서 집을 지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영지에서는 성에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견고하게 보호가 돼 있는데 안에 들어오면 마치 조용하게 자기만의 성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 건물들을 프랑스에서 오늘날까지 오텔 파티큘리에라고 불러요. 파리에 와가지고 뭔가 로비를 하거나 왕정에 볼 일이 있을 때 그 귀족 집안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오텔, 다른 가문 사람들은 못 쓰기 때문에 나 파티큘러,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오텔 파티큘리에라는 건축이 르아르 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텔 드 수비, 오텔 카나발레, 그리고 여기 우리 있는 곳은 오텔 드 스툴리라고 하는 오텔 파티큘리에인데, 말하자면 오텔 파티큘리에라는 거는 특권층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로에는 소음도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귀중품이 많을 거냐 이런 집은. 그러니까 도둑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치고 성문 같은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보여줄 수 있는 큰 이런 문을 지어요. 이런 문을 갖다 포르티코쉐어라고 불러요. 왜냐면 마차를 타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꽝꽝꽝 하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뭔가 볼 일이 있을 정도의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안에 이런 장식이 있는 거죠. 쿠라고 부르는 코르티야드죠. 대체로 이렇게 파베라고 하는 이 돌로 되어 있는 코르티야드가 있고 3면이 이렇게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시골에 성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공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코드 로지는 한쪽으로는 쿠가 보이고 한쪽으로는 좌당, 가든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올 만한 어떤 고결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분들, 신분사회니까 그때는 만 볼 수 있는 이런 데코레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당시 프랑스 최고 조각가였던 장 구종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 안에 어떤 예술품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뽐내던 전통이 거의 이 시대부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말에 오면은 큰 하얀 벽이 있고 이렇게 둥그런 엄청나게 큰 문만 보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는 길 쪽에서만 봐가지고는 이 동네 안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중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본 오텔 드 슐리고, 그 중 하나가 이제 박물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텔 카나발레. 기본적으로 오텔 파티큘리의 구조를 보면은 H자로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문이 있고 코티야드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구조물이 하나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루이 14세 시대에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루이 14세 시대의 유명한 건축가 이름이 프랑스와 망사라는 사람이에요. 망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프랑스 건축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영어로 망사 루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된 지붕, 그거를 건축 스타일로 정착시킨 사람인데, 이쪽에 있는 요 파트가 프랑스와 망사르가 직접 지은 부분이에요. 저게 이제 망사 루프잖아. 우리가 프랑스 성 하면은 파란 지붕이 이렇게 굉장히 스티프하게 떨어져 가지고 큰 유리창이 있는 두 층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저 모양. 그리고 저 1층, 프랑스식으로 하면 1층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2층에 마담 드 세비니에라고 하는 굉장히 프랑스에서 중요한 여성 문학가가 살았어요. 이제 잠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담 드 세비니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유럽 문화에서 오텔 파티큘리에가 중요한 이유, 특히 프랑스에서 중요한 이유가, 원래 유럽은 중세기에서 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귀족 사회란 말이에요. 귀족은 자기 영지에 가면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근데 프랑스는 왕권이 강해지면서 귀족들이 파리로 모여서 이 오텔 파티큘리에라는 공간을 짓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 동네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 여기 와 있으면. 그래서 여성들끼리 이런 오텔 파티큘리에에 모여가지고 살롱이라는 걸 형성을 하죠. 근데 프랑스의 살롱 문화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살롱 문화의 원조격인 살롱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 원조격인 살롱이 세비니에 부인의 살롱이었어요. 뭐 마담 드 라파예시라든지 라로셰푸코 같은 프랑스 그 당시에 라 프레시오시테라고 불렀던 문학 무브먼트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프랑스가 자기네 언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집착이 그때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레시오시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까다로운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글을 쓸 때 단어 하나, 말할 때 형용사의 위치 하나 까다롭게 우아하게 골라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여기에 복장에서도 드러나고 인테리어에서도 드러나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글을 쓰고 토론도 하고 이러던 공간이 이제 이 방, 이 옆방, 그리고 이 옆방, 이 세 개의 방에서 세비니 부인이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살롱을 만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저 유리창하고 이 벽에 있는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 마담 드 세비니가 여기에 살 때 있던 그대로의 데코레이션이 보존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선도했던 마담 드 세비니가 실제로 글 쓸 때 썼던 물품들 지내려 놓은 건데, 옛날에는 이제 글을 쓸 때 지금 같은 책상이 아니라 세케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랍장이잖아요. 서랍장 앞이 이렇게 열리면 그 위에서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 수가 없잖아요, 옛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레플리카를 만들어 놨어요. 서랍장들이 있고 여기 이제 서류를 쫙 정리해 놓고 여기 앞에서 이제 사물을 봤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담 드 세비니가 유명한 이유가 자기 딸 마담 드 그리냥, 자기 딸이거든요. 자기 딸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그 루이 14세 시대에 뭐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고 왕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워낙 정확하게 써가지고 그 편지들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그 시대에 정사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 문학에 초석을 놨던 사람, 그러니까 현대 프랑스어로 프랑스 문학에 초석을 놨던 사람들이 장 델라 퐁테네는 이소부아를 현대화시킨 사람, 오른쪽에 피에르 코네이는 그리스 비극을 현대 프랑스어로 재해석한 사람. 그래서 약간 고대 문화들을 프랑스화 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비니의 부인의 살롱에서 같이 토론하고 글 쓰고 그랬단 말이야. 저쪽에 있는 방 3개, 이쪽에 있는 방 3개에서 그게 다 일어난 거야. 이 마레라는 동네가 원래 이 플라스 드 부지에 있는 36개의 파비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주변에 오텔 파티큘리에가 생기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부촌이 됐다가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이 귀족집들이 다 망하니까 이 큰 집에 유지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살기 시작하고 유태인들 1980년대부터 성소수자들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다양한 컬러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다시 이쪽에 또 문화와 예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다시 부촌이 돼. 어떤 마을의 이야기를 보면 플라스 드 보지의 옛날 이름 플라스 로얄에서 많은 스펙타클이 있고 문화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귀족들이 모여든 거잖아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문화로 다시 부촌이 되는 어떤 그 사이클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이 마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텔 파티큘리에 2개를 보면서 이 프랑스의 마레 지구란 건 과연 뭔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오텔 드 셀리의 뒷정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적한 날 한 오후 2시 평일 이럴 때 오면 책 읽기 좋은 공간이라서 여러분이 이 로컬들만 아는 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 친한 친구가 하는 이 마레 지구에 있는 플라스 드 보지 바로 남쪽으로 걸어서 5분 안에 있는 카페에 와 있어요. 커피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궁금이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어요. 일단 프랑스에 와서 카페에 그냥 커피를 시키면 우리 입맛에 맞는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프랑스 에스프레소가 막 이탈리 에스프레소처럼 엄청 맛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들도 와서 커피를 시키는데 뭐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건 존재하지도 않고 커피에 얼음을 넣는다는 개념이 프랑스에는 없어요. 커피는 핫 드링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프랑스의 커피숍에는 에스프레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커피를 계속 드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거의 15년지기 친구이자 이 카페 주인인 플로리안 카드예요. Dis bonjour. Bonjour, propriétaire. Hello. Donc le propos de cette vidéo, c'est de montrer tous les différents types de café qui se trouvent dans un café normal parisien. Ouais, bien sûr. Donc on va commander un de chaque type, un serré, un café normal, un café express, un double, un allongé, un crème. Il y a quoi d'autre? Cappuccino. Cappuccino. Je t'envoie tout ça? Oui, Allez, c'est parti. d'accord. On y va. Tout de suite. 프랑스 가서 대체로 아, 나 입맛에 안 맞는 커피만 엄청나게 먹었어 라고 하는 게 이 주문법이 어디도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지만 유용한 정보라 생각해서 오늘 이거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우유가 들었거나 묽은 커피는 주로 아침에 마시고 커피가 진해질수록 저녁에 마시고 특히 제일 센 커피는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식사 마지막 입가심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한 순서대로 지금 배열을 하면은 이 세레가 꽉 쥐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리스트레토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에스프레소랑 커피향은 똑같은데 물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한 거죠. 딱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물량 차이가 딱 보이죠?
세레는 맛을 보겠지만 원래는 엄청나게 단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먹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생으로 먹으면 엄청나게 씁니다. 엄청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카페인데 사실 프랑스 커피의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살짝 약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탈리 쪽에서 전통이 왔기 때문에 이 세레가 우리나라 에스프레소랑 강도가 비슷해요.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묽을 거예요. 이탈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룽고 정도의 맛.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얘가 누블이고 얘가 알롱제. 누블이나 알롱제를 시키면 약간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랑 비슷한 되게 물을 많이 넣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롱제가 더 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묽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계를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알롱제를 시키면 좀 진하긴 한데 80% 정도는 아메리카노랑 비슷한 맛이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건 뭐 카푸치노고, 프랑스에서 이제 우유에다 커피를 탄 거를 시킬 때 카푸치노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 카페 라테라고 부르는 걸 카페 크렘 또는 줄여서 크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페 가가지고 누가 Qu'est-ce que vous voulez?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un crème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은 카페 라테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요, 맛이. 이게 재밌네. 여기 보니까 이 초콜릿에 파리 동네 이름들 하나씩 생겨서 마레, 상제르맹, 샹드막스, 부트몽마트.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커피 시킬 때도 그렇고 식사 시킬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메뉴라든지 규칙이 획일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뢰 알겠거니라고 설명을 안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커피예요. 그래서 세레, 카페, 알롱제, 누블, 카페 크렘 이런 게 뭔지 알면은 프랑스에서 조금 더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저는 이게 뭐가 콘텐츠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PD님들이 강제로 에스프레소를 전부 다 드시고 온 다음에 저한테 커피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물어봐서 아, 이게 유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카메라 켜봤고요. 오늘 촬영 협조해준, 또 저도 제 친구가 잘 돼야 되니까요. 이 방드 피렌의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밤에는 바로 변신하는 이 멋진 공간 홍보를 좀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Now that the rain is slowly pitter-patting, we are lost inside our lover's nest. We don't need the world, we just need us. What if we'd stay like this forever? 제가 전에 MMM의 여행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 외교에서 볼 것 그런 베르사유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 뭐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렌탈카를 빌려서 그런 공간을 우리 궁금이들과 같이 여행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이 좀 많이 거칠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부 다 더 거칠어졌다. 원래 파리 운전은 거친데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이 여러분, 제가 여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파리에서 한 이 정도까지 나오면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예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차를 타고 이쯤 나와서 그냥 랜덤하게 기차역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쪽 앞길로 이제 한 10년 전에 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 옆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야,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이 가는 장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발견한 장소들이 많은데, 동호회에 보면은 이렇게 성이 적을 막기 위해서 해자로 둘러싸여서 다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이잖아요. 딱 그런 성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구글맵 이런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지도를 봤어요. 내가 어디 있었나.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샹티 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샹티 성은 휘프크림을 샹티라고 부른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성에서 휘프크림이 발명됐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사치와 향락의 장소였던 게, 탑 군주 말고 그 군주의 오른팔이 국정에서 물러난 다음에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프랑스의 가장 파워풀한 왕 중에 한 명이
1500년대에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의 오른팔이었던 안 드 몽모랑스라는 사람도 전쟁 없을 때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쉬고 놀고 이런 공간이었고요. 루이 2세 드 브루봉이라고 하는 한때 루이 14세랑 권력 다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루이 14세가 용서를 해주는 대신에 넌 이제 정치에 관련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당시에 유명한 프랑스의 문인들 예술가들 다 데려다가 뭐 훌륭한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를 열려면 뭐 당시에는 케이터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셰프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 셰프가 마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그 향연 문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고 유명한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발명한 디저트에 올리는 이 크림이 오늘날까지 샹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가까이 가볼게요. 프랑스에서 성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샤터포라는 게 있고 팔레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터포는 원래 방어용으로 만든 성들이에요. 그리고 팔레는 프랑스 안에서 별로 전쟁이 없으니까 내륙에 있는 샤토들은 점점 그 안에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럭셔리 레지던스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역사가 전부 다 보존이 돼 있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성 중에 하나예요. 총기가 발명되고 대포가 발명되고 성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그렇게 용도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프랑스의 중요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데코레이터를 불러서 성 한쪽을 뭐 이렇게 고쳐달라, 나 여기 좀 살게, 아니면은 또 다음 귀족이 와가지고 난 여기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고쳐달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건물인데 보면은 이쪽 탑이랑 이쪽이랑 건축 스타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작은 성인데 이 안에 건축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차 안 막히면 파리에서 50분. 우리가 완전히 러시아에 왔는데 파리를 삥 돌아가지고 올라온 거거든. 근데 1시간 5분 걸렸거든요. 우리도 왜 이렇게 서울에서 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양평 같은 데 드라이브 하다가 야 여기 뷰 예쁜 데 있어 그러고 잠깐 서가는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일단 뭐 가보죠. 가다가 뭐 눈에 띄는 게 있겠지. 전에 자전거 탈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를 전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익숙한 거야. 오랜만에 오니까. 왠지 알았어요. 제주도야. 예쁜 꽃핀 직선 길들 쫙쫙 있고 약간 돌로 된 나지막한 집들이 있는 게 제주도랑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는 제주도를 경험하려면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제주도가 파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거지. 우리도 왜 양평 같은 데 가면 길거리 옆에 이렇게 딱 빠져 있는 좀 오래된 맛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색을 해서 쉐자쿠라고 하는 이제 비스트로에 갈 건데, 여기 보면은 비스트로 데 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비스트로라는 뜻이거든. 네, 안에 이제 로컬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내려가가지고 맛집 찾을 때 그 동네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면 잘 찾았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데 이제 갑자기 들리면 맛집이거나 아니거나잖아,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느낌 좋아요. C'est Robert que ça date d'il y a très longtemps. Ça fait 32 ans que je suis ici. 32상 32년 동안 하셨대요. 와우. 이게 프랑스 사람들 와인을 밖에서 먹잖아. 햇빛 받으면 진짜 예쁜 것 같아, 색깔이. 음식을 일단 몇 가지 시켰는데, 뭐 요거는 이제 마그레드 카나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리 가슴살이 올려진 샐러드고, 요거는 소시송 쇼. 프랑스 사람들은 소세지를 쪼개서 다른 뭐 숲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가지고 고기 재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 사이에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음식인데, 아래다가 이제 감자를 깔아요. 위에다가 청어를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 청어 기름이 포테이토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약간 안초비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생선 비린내가 나는 약간 올리브 기름에다가 감자를 절여서 먹는 그런 음식. 데구스타시옹. 맛을 볼까요? 맛집입니다.
샐러드는 별로 안 궁금하실 거고 일단 소시송 쇼를 시식을 해보면 요거 그래서 이건 국물은 그렇게 대단한 맛은 없다. 약간 그레이비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발효가 된 생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긴 거의 스모크드 셀몬 맛인데? 너무 맛있어. 맛집 찾는 건 성공했습니다. 대체 이제 프랑스도 육류로 대체로 메인 먹는데 요게 그 마그레드 카나라고 오리 가슴살을 바퀴 바삭할 때까지 이제 오븐에 구워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고요. 약간 유황 요리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이건 스테이크고 송아지 스테이크.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육식면 컨텐츠에서 나왔던 프랑스 스테이크의 자존심 페퍼 소스. 요거는 양다리. 여기는 지금 버섯 때문에 안 보이지만 아래 송아지 티본 스테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8시에 올라가니까 벌써 드셨겠네, 식사를. 예, 좀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잘 먹을게요. 하루 종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랑 같은 양을 먹어버렸어요. 낮잠을 자고 출발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 잔디밭 없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사실은 이 동네도 아니고 저 동네도 아니고 길 그 자체. 그냥 운전을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 거의 대부분 2차선 도로인데 차 안 막히고 가드레일 없고 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자연 안에다가 그냥 까만 리본 하나 띄워놓은 느낌? 붕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느낌 나는 그 드라이브 자체가 오늘의 진짜 주제고, 드라이브를 해도 어디 찍고 들어온다 목적지는 있어야 되니까 들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샹티의 성 보고 이제 올라오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피어퐁드로 가는 길에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이게 잠깐 뭔지 한번 읽어보자. 요새화된 대문,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반. 여기 동네 이름이 상장오보아,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숲속의 성 요한인데, 요 안에 이제 수도원이 있고, 옛날 수도원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이기도 했잖아요. 그 안에 뭐 농장도 있고 뭐 치즈 만드는 데도 있고 와인 만드는 데도 있고 맥주 만드는 데도 있고, 그 당시 하도 치안이 안 좋으니까 수도승들과 그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살았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두 개의 이제 방어탑이 있고, 여기 이 다리도 원래 그 이렇게 폭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영화 보면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다리였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리스 우티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딱 요 각도에서 그린 그림이 있네요. 1차 세계대전 때쯤에. 근데 참 안 바뀌었다. 이게 몇 년도 그림이냐면은 1911년 111년 전 그림이랑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날씨가 완벽해요. 춥다고 느껴져도 별로 안 좋고 덥다고 느껴져도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냥 날씨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지금 딱 그 날씨야. 바람 불 때만 약간 시원하다 그러지, 가만히 있을 때는 춥다 덥다 느낌이 전혀 없어. 기분 진짜 좋아 보이시네요. 너무 좋아. 이런 장소들이 약간 이렇게 프랑스에서 개방이 많이 돼 있으니까 어디 불랑제리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서 여행도 와서 천천히 뜯어 먹으면서 좀 보고, 또 다음 동네로 이동하고, 또 다음 동네 가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또 다음 동네로 이동하고, 그러다 그냥 파리에 들어가도 너무 좋아요. 샹티 같은 그런 뭐 역사가 있는 동네도 좋고, 뭐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아름다운 미술작품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샹티 잠깐 보고 우연히 맛집 들어가서 좀 먹고, 맛집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샌드위치 하나 사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먹고, 테라스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다음 동네로 이동하고, 그렇게 한 6, 7시간 보내다가 파리 딱 가면 너무 좋죠.
비 엄청 많이 온다. 아니 파리까지 왔는데 비도 오고 집에서 심심할까봐 그래도 파리 하면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파리에서 잘 나가는 페이스트리 셰프들이 만든 디저트를 좀 사왔어. 프랑스의 빵집 트렌드가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라 듀레나 포숑 같은 유명한 디저트 브랜드에 있던 셰프들이 나와서 자기 이름 걸고 뭔가 유니크한 디저트를 만드는 거야. 필립 콘티시니 뭐 몇 명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내 호텔 근처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파티세리가. 그래서 피에르 헤르메랑 시릴 리냐. 프랑스 오면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왔어요. 이렇게. 우와. 따다. 요거는 뭐 에클레르. 프랑스니까 에클레르. 우리가 그때 리몬첼로 컨텐츠 때 얘기했던 바바.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파티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된 가토 드 크리아시옹. 자기의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집어넣은 그게 하나씩 있다고요. 시그네처 케이크. 이게 요 분의 시그네처 케이크래. 에퀴녹스예요. 에퀴녹스는 이제 유럽의 천문학에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를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로 치면 추분? 그래서 이렇게 까만가 봐. 밤과 낮의 어떤 관계. 그래서 빨간색, 까만색 뭐 이런 거를 뭐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케이크 먹으면서 이렇게 말이 많냐. 역시 탐구생활. 그다음에 피에르 헤르메. 피에르 헤르메는 한국에서도 마카롱으로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라듀에 계셨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듀밀퍼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름이 좀 재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 안 보여요? 안 보여? 나 혼자 감격하고 있어? 아, 나 언박싱 유튜버는 못하겠다. 얘는 얼어. 이 친구는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원래부터 있는 디저트는 아니고 요번 SS 신상 마지막 이것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피에르 헤르메가 마카롱 메이커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카롱을 케이크로 변신시키면서 유명해지셨대요. 이스파한이 오늘날의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이란이 로즈워터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 여기 장미꽃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오묘해. 그래서 딱 이제 지금 먹으면 되는데 여기는 탐구 생활이니까 설명을 듣고 먹어야 돼. 설명. 우리 궁금이 분들이 그래도 좀 유용한 문화적 정보를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제 우리는 빵집이라고 부르는 게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물랑제리가 있고 비에노아제리라고 불리는 게 있고 파티세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물랑제리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야말로 식사 때 주식으로 먹는 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바게트는 뭐 프랑스의 심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게트를 사러 갈 때 옛날식으로 이렇게 거친 깜빠뉴빵 같은 거를 시키면은 메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트라디숑 세이브플레. 트라디숑이 전통이라더니 트라디숑 세이브플레 그러면 줘. 그래서 그건 이제 물랑제리의 영역이에요. 식사할 때 밥이랑 같이 먹는 빵. 그 다음에 비에노아제리라는 게 있는데 비에노아제리는 약간 달달하고 버터 냄새 되게 싼 바삭바삭 부서지는 애들. 크루아상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빵우 쇼콜라 뭐 한국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프랑스 오면은 꼭 여러분 드셔보고 싶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게 오라네라는 게 있어요. 오라네가 뭐냐면 크루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크루아상이 이렇게 접으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양쪽에 남잖아요. 거기다가 슈크림 같은 걸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구를 얹어. 한국에서는 먹어보기가 힘드니까 프랑스에 오면은 꼭 드셔보셔라 라고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파티세리라는 게 있는데 파티세리는 그야말로 케이크를 파는데 그래서 불랑제리에 가면 뭐 바게트, 트라디숑 이런 게 항상 있는 것처럼 파티세리 가면 어느 프랑스 집에나 항상 있는 파티세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클레어, 밀페유, 밀페유 이렇게 부르죠 한국에서. 요리에도 굉장히 얇게 재료를 썰어서 합쳐가지고 구워낸 거를 꼭 빵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부르니까 요 피에르 헤르메가 뭐냐면 뉴 밀페유야. 그러니까 밀페유가 뭐냐면 천겹이란 뜻이야. 말 그대로 빵을 떼가지고 천겹을 쌓았다는 건데 이건 뉴 밀페유 그러니까 2000겹.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있는 게 또 이 바바오룸. 이거는 우리가 리몬첼로 컨텐츠 했을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디저트 중에 하나죠. 170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이거 뭐 루이 15세 장인이 원래 동유럽 출신인데 폴란드 출신인데 이제 프랑스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술을 부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는 달콤한 와인을 붓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카리비아 지역의 식민지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럼주가 생산이 많이 돼서 럼으로 바뀌어서 바바롬이라는 것이 탄생했다. 바바는 원래 옛날에 폴란드에서 먹던 요런 모양의 큰 빵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1700년대 중반부터는 있었던 빵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 어느 파티세리나 가나 있는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오페라라는 케이크예요.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초콜릿 케이크인데 위가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게 왜 오페라라고 불렀냐라고 찾아보니까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은 무대 바닥이 그렇게 좋은 나무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반질반질하대요. 그래서 오페라 가니에의 무대 바닥만큼이나 반질반질하다라는 의미에서 파티세리 이름을 오페라라고 붙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초콜릿 케이크 그랬으면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약간 멋진 이름을 붙여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넛같이 생긴 거 두 개 사이에 헤이즐넛 크림 덩어리가 껴가지고 볼베어링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걔 이름이 파리 브레스트예요. 브레스트는 저 프랑스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파리에서 브레스트까지 가는 자전거 경기가 있었대요. 그 자전거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전거 바퀴 모양으로 원래 디저트를 만든 거에서 유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디저트들은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또 프랑스 어디 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라는 애가 있는데 슈는 기본적으로 홈런볼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빵이 이렇게 구름처럼 없어져. 그러면서 안에 있는 슈크림이 확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애들이 크렘 앙글레에서 영국식 크림이라고 부르는 그 노리끼끼한 크림을 슈크림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를 먹으면서 그 크림을 한국인들이 처음 접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슈를 쪼개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은 다음에 초콜릿을 부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프로피데롤이라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가 돼요. 그거는 내 친구들이랑 농담할 때 고기를 한 2인분 먹고도 프로피데롤을 먹으면 프로피데롤에서 먹은 칼로리가 아마 그 식사를 하면서 얻은 칼로리의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세리가 약간 두 가지식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빵집에서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게 있고 그죠? 퐁당오 쇼콜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베이커리에서 못 팔아.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브라우니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을 딱 쪼개면은 핫 초콜릿이 안에는 아직 안 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떠먹으면은 밖엔 초콜릿 빵인데 안에는 핫 초콜릿이야. 그래서 핫 초콜릿과 초콜릿 빵을 뭉개가지고 먹는 느낌? 그게 온도가 정확해야 되니까 아마 빵처럼 못 파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전통 프랑스 음식점에 있는 것 중에 일 플로텅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커스터드 크림 위에다가 마시멜로우 같아요. 약간 질감이 그런 크림 덩어리를 그냥 띄워놔. 그것도 뭐 프로피데롤 못지않게 살찌는 지름길인 것 같지는 하지만 who cares? 그걸 먹고 있으면 who cares? 이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오페라는 누가 발명했다, 파리 브레스트는 누가 발명했다. 이렇게 굉장한 디저트 하나를 발명한 다음에 그게 프랑스인들의 어떤 생활 디저트가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바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사람인데도 아직도 저거는 니콜라스 스트로라는 사람의 빵집에서 처음 팔았다.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은. 이런 것처럼 100년 후에 이스파안이라는 디저트는 피에르 열메가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파티시에한테는 최고의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토 드 크리아스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먹방은 아니지만 음식이 앞에 있으면 먹어야죠. 오, 스푼이 들어가는데 구름처럼 들어가.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5가지의 봄에 피는 꽃이 우유로 된 강에 스르르 흘러 들어가지고 그게 응고돼가지고 크림이 된 것 같은 맛이야. 자, 다음은 이 에퀴녹스라는 밤과 낮이 같은 때를 상징하기 때문에 안은 하얗고 밖은 까매. 이게 무슨 맛이지? 모르겠어. 깨 냄새도 살짝 있고 아몬드 향도 살짝 있고 너티한 약간 깨 맛이 춤추는 느낌? 예, 어쨌든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제가 맛을 좀 보는 모습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례한 거고요. 피디님들 드시라고 제가 선물로 사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피디님들 맛있게 드시도록 저도 자리를 비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3가지 줄기의 빵 문화, 블랑제리, 비에노와제리, 파티세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요즘 제 프랑스 친구들한테 정말 얻어들은 프랑스의 파티세리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파리 근교 차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명소 소개 계속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데는 베르사유를 전세 낸 것처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베르사유에 가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마리 앙뚜아넷이 살았대요 이렇게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베르사유가 다른 궁전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루이 14세가 그 궁전을 자기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 궁전에서 일한 건축가, 조경가, 화가, 인테리어 데코레이터를 다 데려다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을 그대로 데려다 루이 14세가 쓴 건데 이 샤토는 전세 낸 것처럼 특히 평일에 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 시대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르 그랑 시에클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세기. 프랑스가 유럽의 어떤 문화적 중심지가 된 초석이 다 놓여진 시기거든요. 그랑 시에클을 대표하는 이 스타일을 그랑드 스틸 프랑세라고 부릅니다. 프랑스가 제일 잘 나갈 때 맞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랑 스틸의 대가가 3명이 뽑혀요. 건축가는 루이 르보, 데코레이터는 샤를 르브랑, 조경을 하는 사람은 르노터. 그 3명의 콜라보레이션이 힘을 모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었던 니콜라 푸케라는 사람인데, 이 니콜라 푸케라는 인물이 또 대단한 인물인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부르주아 계층이에요. 프랑스가 아직 굉장히 엄격한 귀족 사회였을 때 푸케가 자기의 사업 수완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루이 14세의 재무부 장관이 되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가들한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은 집이 이 집이에요. 이 궁전 안에다가 뛰어난 예술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화적인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싶게 만들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원래 루이 14세의 아이디어 이전에 이 푸케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이 필요했던 거고, 사진으로 이렇게 겹쳐놓으면 베르사유의 중간 공간하고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루이 14세가 질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쓴 푸케에 대한 소설이 있는데, 이 시대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 잘 쓴 소설 중에 하나? 네, 그 소설의 제목이 솔레이 오피스케, 가려진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 14세를 로아 솔레이, 태양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루이 14세가 질투가 많아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그 사람이 더 많은 더 훌륭한 예술가를 데리고 있는 걸 못 견뎌서 결국 자기의 재상이었던 콜베르와 짜고 푸케를 모함해가지고 제거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갖다 완성한 다음에 푸케가 왕을 초대를 했다는 거죠. 너무 화려하게 파티를 해가지고 건방지게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가지고 쳤다는 일화도 있고 뭐 이런데, 폴 모랑의 버전에서는 자기의 재치와 자기만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에 대해서 물려받은 사람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컴플렉스 때문에 푸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방들은 다 샤를 르브랑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패널을 조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넣고 그 그림을 프레임하고 그 주변에 또 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규모의 역사 유적물은 전부 다 정부 소유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푸케도 자기 돈으로 지은 성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문이 실제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대중한테 공개도 하고 이랬었어요. 사실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 지는 한 2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촬영 허가를 받으려고 이메일을 썼더니, 우리 궁금이분들처럼 수준 높은 구독자분들을 가진 채널이 온다면 성주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직접 나와서 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셔서 만나러 갈 겁니다. Bonjour. Bonjour, Je présume Monsieur Voguet. c'est ça. Ouais. Donc je suis Ascanio de Vauguet, je suis un des 3 frères propriétaires du château de Vaux-le-Vicomte et je vous souhaite évidemment la bienvenue ici. Donc nous sommes ici dans la chambre du roi, c'est une des plus belles pièces du château. D'abord en termes de décoration, puisque le plafond c'est un des plafonds les plus riches décorés dans ce château, mais c'est surtout la chambre où Louis XIV est venu se reposer pendant la fameuse fête du 17 août 1661 que Louis XIV a lui-même demandé à Fouquet d'organiser.
Et il est venu se reposer ici avant les festivités. Donc, Louis XIV a dormi dans ce lit. Il est venu faire une petite sieste dans ce lit, mais il savait déjà, ce soir-là, qu'il allait arrêter Fouquet. Il allait le mettre en prison. Il avait déjà décidé, depuis 2 mois. Ah oui. Et le complot était déjà en place. Et il voulait même arrêter Fouquet le soir même pendant la fête. Et c'est la maman de Louis XIV, la reine mère Anne d'Autriche, qui lui a dit non, tu n'arrêtes pas Fouquet chez lui pendant la fête, tu attends quelques jours. Et Louis XIV a attendu et l'a arrêté 3 semaines plus tard. Aller dormir chez Nicolas Fouquet, alors il savait qu'il va arrêter. Exactement. Alors il n'a pas dormi, il a fait juste la sieste. Et après la fête, il a refusé de dormir. Fouquet lui a dit de dormir ici. Louis XIV a refusé, il est parti dormir à Fontainebleau, au château de Fontainebleau. Ah, d'accord. Voilà. Donc, la vue qui donne sur le jardin d'ici, c'est la même vue que Louis XIV avait quand il s'est levé de sieste. Exactement. Quand même incroyable. Vous pouvez nous renseigner un petit peu sur les peintures qui sont dans la chambre? Donc là, les peintures, toutes les peintures du château ont été faites par Charles Lebrun, un grand peintre de l'époque. Et cette pièce est connue pour ses stucs, les sculptures qui sont autour. Vous voyez, ce sont des sculptures en plâtre et poudre de marbre qui sont très très proéminentes, qui sont suspendues au plafond. Vous voyez les ailes des anges et elles sont très très riches. C'est un nouveau style qui est apparu en France à cette époque-là. 루이 14세가 자기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이제 와서 잔다고 그랬을 때 여기 루이 14세 그 조각, 루이 14세 초상화, 여기 또 루이 14세 마상 초상화, 루이 14세 초상화 3개가 있고. Et cette chambre a été rénovée récemment, non? Il y a une vingtaine d'années. Vingtaine d'années. Ouais. Assez récent par rapport à l'histoire du château. C'est ça, c'est récent. Et je comprends que dès sa construction, ce château a toujours appartenu aux familles. Ouais. Comment est-ce que vous vous ressentez d'être né ici, dans un lieu très, très important dans l'histoire de France, avoir grandi toute votre jeunesse dans le château et maintenant avoir cette responsabilité de maintenir l'histoire du château et de faire connaître l'histoire du château? Alors quand on est petit, on ne s'en rend pas compte. Hein. On joue, hein. on joue à cache-cache, on s'amuse, on ne se rend pas compte de ce que c'est. Cache-cache. Voilà. C'est facile de se cacher ici. Hein. Et c'est en grandissant qu'on prend conscience de notre responsabilité, de notre chance, de notre privilège et de notre responsabilité. C'est un lieu qui ne nous appartient pas en fait, hein, qui appartient à l'histoire de France et donc notre mission c'est de le partager. Ça vient tout doucement, c'est une prise de conscience qui vient tout doucement et qui nous donne beaucoup d'énergie parce qu'on se sent utile. Et en même temps qui nous pousse aussi à rester humble et modeste parce qu'on est un tout petit maillon d'une très longue chaîne, une chaîne qui dure depuis 350 ans, qui va j'espère durer encore très très longtemps et nous on est juste un maillon qui relie le passé et le futur pour transmettre ce lieu aux visiteurs. 이 대들보가 17세기에 실제로 이 성 처음 지었을 때 있는 그 대들보 그대로래요. 그 프랑스 집들 보면 아래 돌로 된 부분이 있고 위에 파란 지붕 있잖아요. 그 파란 지붕을 얘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아까 성주님이 돔 위에 올라가면 좀 깜짝 놀랄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 정원 뷰 보면서 샴페인 한잔 하라고. 뭔가 이런 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거. 탐구 생활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 정원을 만든 앙드레 르노트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를 걷다 보면 와 이게 여기 왜 있어? 하고 좀 놀랍게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었대요. 저 아래에 있는 저 조각이 정원의 끝인 것 같잖아. 근데 저기 계단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갑자기 뭔가 엄청난 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거대한 황금 헤라클레스 상이 있어요. 밑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된 건물 그쪽에서 3남매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기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기서 진짜 사는 거라고? 저기서 진짜 살고 계시나. 집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 그 성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제 숨바꼭질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밥 먹으라고. 무전기로 하시지 않을까 저 정도. 헤라클레스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아니면 말 타고 찾으러 다니거나. 베르사유도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디자인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성은 점점 멀어지고 조각들 같은 것들이 점점 커져 보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떤 씬이 나고, 이게 약간 프랑스 가든의 특징인데, 푸케는 거의 예술가들이 일하는데 제약을 안 뒀대요. 예산이고 뭐 시간이고 너네 맘대로 하는데 진짜 대단하게만 만들어라. 입 떡 벌어지게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나게 만들었겠죠. 근데 루이 14세는 아마 성격상 엄청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했을 거야. 이거 요만큼 옮겨 뭐 이런 거. 이거는 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좀 만든 성의 느낌이 있고, 베르사유는 확실히 공무 프로세스를 거친 느낌이 있고. 아까 우리가 그 루이 14세가 자고 일어났다는 그 방이 조방이거든요. 저 사람 얼굴 옆에 있는 방.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왕을 충성스럽게 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관을 딱 보이게 해놓은 거죠. 제가 한 2005년, 6년 정도에 이제 수아레 샹델이라고 성에 사는 굉장히 독특한 행사인데, 밤이 되면은 전기불을 하나도 안 켜놓고 촛불로만 조명을 하고 관람객들을 받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라고 이제 깜짝 놀랐고, 그때 관심이 가서 이 푸케에 대한 책을 몇 권 사서 읽었고, 아까 말씀드린 폴 모랑 소설가의 가려진 태양을 포함해서 너무 이 푸케라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신분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통해서 기종만 큰 성 지을 수 있으면 더 큰 거 지을 거예요. 그런 멋있는 이야기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와보고 싶었는데 사실 15년 만에 여러분 덕분에 탐구 생활로 와보거든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여기는 저는 정말 프랑스의 성이 뭔가, 프랑스의 궁전이 뭔가라고 하면 베르사유도 좋지만 여기를 꼭 와봐라. 왜냐면은 베르사유는 어차피 왕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어진 거고, 생활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풀풀 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 이제 샤토 라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샤토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많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교통으로 올 수가 있어요. 파리에서 사실 뭐 오전 낮에 잠깐 찍고 가도 되는 곳, 아니면 파리에서 다 놀고 그냥 저녁에 여기 쫙 촛불 켜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피로가 쫙 풀리거든. 그래도 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디님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이제 좀 다 물렸어. 아니, 프랑스 음식이 맛있긴 한데 대체로 뭐 비스트로, 브라셀이랑 캐주얼한 프랑스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메뉴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죠? 좀 맛있는 것 좀 없어요? 좀 파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음식이 다 글로벌화돼서 사실 어느 나라 음식이든 어느 나라에서나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선입견은 파리에 오면 꼭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먹을 게 굉장히 다양해져요. 물론 뭐 파리 오면 전통 프랑스 음식 먹는 게 1차적이겠지만 오래 오면은 맨날 그만 먹을 수 없으니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제국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 식민지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음식들이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에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한 5개 정도의 에트닉 푸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프랑스와 가장 밀접한 식민사 관계가 있던,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중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가까웠던 알제리랑 모로코 음식이에요. 알제리랑 모로코 음식이 프랑스 서구 스트리트 푸드로 표현되는 게 샌드위치 멜게즈라는 거예요. 멜게즈가 전통적인 북아프리카 소세지인데 매워. 우리의 입맛엔 되게 잘 맞아요. 일단 고추장 향이랑 비슷한 그 뭔가가 있어. 우리 반찬으로 싸가던 비엔나 소세지 고추장 볶음에 샐러드를 올린 느낌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케밥이 원래 터키 음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케밥집들이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모로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분들이 하는 케밥집은 대체로 샌드위치 멀게스를 같이 판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앉아가지고 북아프리카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진이라는 요리예요. 기본적으로 갈비찜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입맛이랑 또 잘 맞아요. 아래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각종 양고기니 뭐 이런 걸 집어넣어. 그 다음에 위에다가 꽃갈콘처럼 생긴 다른 도자기를 씌워가지고 이걸 구워요. 그럼 고기를 오래 끓이면 마르잖아요. 근데 이게 꽃갈콘처럼 되어 있으니까 김이 증발하면 위에서 모여가지고 물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수증기가 돌면서 고기가 보들보들보들하게 계속 있는 이제 그걸 타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쿠스쿠스. 알제리 모로코 남쪽에 사는 투아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먹던, 그러니까 굉장히 알갱이가 자른 밥 같다? 그 위에다가 약간 우리나라 된장찌개 비슷한 국물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멸게즈 소세지랑 양고기 같은 게 나와. 쿠스쿠스 위에다가 이 국물을 끼얹고 고기를 몇 개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퍼먹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 입맛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아이사 소스라고 하는 빨갛고 찐득찐득한 핫소스가 있거든요. 그 핫소스가 엄청 매워요. 그걸 이제 국물에 풀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약간 프랑스 음식 물려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매운 국물 음식은 일단 좋으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제 루장 피에탐보라는 길이 있는데, 요 아래쪽 팔망티에 지하철역 요 근처에 가면은 쿠스쿠스집, 타진집도 있고 그쪽이 약간 그 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프랑스가 옛날에 앙도시인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지역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음식이 상당히 맛있어요. 제가 살던 루비샤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루비샤라는 요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오피탈 쌍루이라고 하는 큰 그 병원이 있거든요. 요 루비샤랑 병원이 만나는 요 지점에 캄보디아 레스토랑이 두 개가 있어요. 르캄보지라는 집하고 르뿌티 캄보지라는 집이 있는데, 르캄보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주인도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파리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딱 4일을 영업했나 그러고 8시에 손님을 한 번 받아요. 한 타임. 그리고 9시에 키친이 닫아. 그 이유가 여기가 굉장히 나이 많으신 캄보디아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시가 되면 이제 지치신 거야. 집에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딱 1시간만 주문을 받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또 네 번째로 프랑스가 의외로 인도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가 인도 음식은 영국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오래 지배했으니까. 근데 프랑스가 인도 맨 아래쪽에 있는 타밀나두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밀나두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프랑스의 가드너, 북녘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루이블랑에 딱 들어가면은 카레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막 인도 콜예 전통 의상 파는 막 집들 막 있고, 파리 안에 약간 인도 동네, 리틀 인디아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데가 여기가 북녘이거든. 그럼 북녘에서 이 오른쪽 따라서 올라가는 요 동네인데, 제가 그냥 여기다가 퀴진 황디엔 인디안 퀴진이라고 치면 여기가 북녘인데 여기 그냥 다 뜨죠. 이 동네예요. 이 동네 가면은 카레가 진짜 맛있어. 약간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카레랑 좀 결이 달라요. 남인도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향신료가 세고 조금 더 카레가 걸쭉해요. 그래서 뭐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 추천. 프랑스에 오면 어쨌든 프랑스 음식만 먹으면 물리니까 뭐 아랍 음식도 먹고 인도 음식도 먹고 뭐 캄보디아 음식도 먹고 이런 거 괜찮은데, 가끔씩 동아시아 음식을 먹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뭐 파리 갔다 오신 분들 알고, 뭐 한국어로 된 블로그에도 많아서 굳이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페라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 루상탄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재팬타운이에요. 약간. 그래서 관광 블로그에 다 나올 것 같아. 쿠니토라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우동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굉장히 유명한 라면집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근데 여기가 좀 보증된 곳이라는 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줄 서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분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파리에 오면은 거기서 이제 고향 음식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그리고 파리에 살고 있는 일본 분들도 거기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딱 하나 더가, 여기는 이제 조금 죽어가는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땐 되게 활발했는데 어제 지나갔는데 조금 죽어가는 곳이긴 한데 몇 개는 남아있어. 그릭 레스토랑 촌이 있거든요. 노틀담 광장 앞에 있는 그 루델라 시테라는 곳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묘하게 생긴 교회가 하나 있어. 노틀담처럼 생겼는데 1층짜리 교회야. 그래서 에글리스 상세베랑이라고 하는데, 상세베랑 교회 바로 위에 루델라 우시엣이라는 이 길이 이제 지금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가지가지 하거든요. 아이리쉬 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그릭타운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내가 어제 지나갔는데 그리스 음식점이 한 5-6개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레스토랑 씬이 유명해진 이유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를 엑사곤, 육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는 스페인이랑 피레네 산맥을 걸치고 있고, 이쪽은 알프스 산맥이 있고, 이쪽은 주라 산맥이 있어. 그리고 이쪽은 북해가 있고, 이쪽은 대서양이 있고, 이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삼면이 산이고 삼면이 바다예요. 근데 그 모든 길들이 다 파리로 집결되도록 나라가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산맥 3개와 바다 3개에 각각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른데, 그게 전부 다 식재료로 파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파리가 레스토랑 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리에 몰려든 국내 이주민들 레시피를 다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프랑스 포차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오비언 지역이나 동쪽에 있는 알사스 지역의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유행을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파리 음식이라는 건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 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슨 프랑스 전통 음식을 먹겠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 프랑스 전통 음식 드시고 계신 건 파리 음식이 아니라 알사스 음식이나 오비언 음식이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고 프랑스의 식문화가 정말 다양하고 즐길 게 많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덜 물리겠죠.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자, 그러면은 내가 뭐를 먹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주소를 내가 카톡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좀 집에 가서 쉴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파리에 와서 커뮤니티 공지에 파리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냐라고 올렸더니 많은 궁금해 분들이 뭐 루브르나 올세 박물관처럼 다 알려진 박물관 말고 숨겨진 박물관 중에서 보기 좋은 데가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박물관, 그리고 딱히 미술이나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정말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예요. 파리 시 역사 박물관, 파리 시의 생활사를 볼 수 있는 뮤제 카나발레라는 박물관입니다. 뮤제 카나발레가 있는 동네가 르 마레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숨겨진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뭐 유대인 박물관도 있고 사냥에 쓰던 물품들만 따로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토픽은 옛날 사람들의 일상의 물품들을 전시한 이 박물관일 거예요. 원래 루이 14세 시대의 대저택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여기 오텔 드 카나발레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뭐가 있냐, 옛날 파리 길거리에 있던 사인들을 쭉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니온 사인이 없을 때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방에 들어오면은 딱 나는 느낌이 150년 정도 파리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이 포도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인샵이었던 거지. 가위 있죠. 가위는 재단사, 테일러. 돼지가 있다 그러면 뭐 살라미 파는 곳이었을 수도 있고, 별 가운데 맥주잔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맥주집이었을 거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사업을 홍보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박물관에 쫙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왜 이 박물관이 멋진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게들의 파사드를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옛날 명동거리 그러면 가게 쇼윈도우나 이렇게 된 것이 60년대 어땠나 사진으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실제로 떼다가 인테리어를 바꿀 때 아니면 가게 주인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뀔 때 파사드를 그대로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진짜 생활사,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2016년부터) 닫았었어요, 박물관을. 그래서 나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와보긴 하는데, 이 3개 방을 딱 지나면 파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옛날에는 어떤 모양인데 어떻게 커졌고 제일 중요한 건물들이나 역사적 사건은 뭐고, 이거를 한 10분 만에 딱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이분들 파리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여기 카나발레 박물관 요 앞부분 딱 찍고 가면 상당히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파리 투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리가 고대는 요만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되면 요만해졌다가 17세기가 되면은 여기가 더해지고 18세기 이만큼 더하고 19세기 이만큼 더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파리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21,000명이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고층 건물이 없는 도시에서 서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좁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토론을 하니까 토론 문화가 발전했거나, 이걸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프랑스 사람들이 쉐미네라고 부르는 이 엄청나게 큰 벽난로인데,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른 데코레이션 요소는 여기저기서 다 모아온 거죠. 그러니까 파리의 소중한 건물이 재개발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벽난로는 원래 이 집 거예요. 이거는 못 옮겼겠지.
뮤제 드 클룬이라는 박물관 가면은 거기 이제 이걸 어떻게 옛날에 썼는지 볼 수가 있는데 뭐 저기다가 빔을 걸어놓고 그 위에다가 말못이라고 하는 거 걸어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국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끓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불 하나로 히팅부터 물 끓이는 것부터 요리까지 거의 다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대중문화였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문학의 대극작가 중에 한 명인 몰리에르인데 지금 영화 포스터 붙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서민귀족 보러 오라고 광고를 했던 흔적.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몰리에르 시대 건 아니고 이게 인쇄된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1900년대 초반 포스터인 것 같아. 이런 저택들에 대체로 이렇게 카브라고 불리는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귀족집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 그 안에다 치즈라든지 와인 같은 걸 항상 거기다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파리처럼 고대부터 있던 도시들은 건축을 하려고 파면 자꾸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대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까 거기는 신석기 시대, 그리고 여기는 고대 로마 시대, 뭐 가다 보면은 뭐 중세 초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파리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유리로 만든 거다 보니까 건물에 불 나면은 뼈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건 1540년대 작품이거든요. 1540년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할 때 칼라가 있는 유리를 납으로 모자이크처럼 붙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납 부분이랑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보라색 이렇게 따로따로 붙인 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마치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파티에 내가 조인을 하는 기분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귀한 손님들을 집에 받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교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들이 파리에 있는 오텔 파티큘리에라는 집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프랑스 집에서 이 계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단만 떼가지고 딴 집에다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옮겼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1600년대에 지어진 오텔 드 류인이라는 건물의 계단이었는데 이 계단은 그 건물이 지어진 1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의자가 볼테르가 앉았던 의자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루소가 가지고 있던 책. 볼테르랑 루소가 원래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여기는 볼테르가 앉아있던 의자, 저기는 루소가 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책. 오늘은 파리의 숨겨진 박물관, 숨겨진 진주라고 제가 생각하는 카나발레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